제 명의로 산 송도 270억 펜트하우스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일어나 18명분의 음식을 만들고 기름이 튄 손등을 찬물에 식혀가며 갈비찜과 해물전, 잡채와 과일 접시를 준비했던 그날, 제 시어머니 오말숙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송도의 펜트하우스를 장만했어요. 역시 강씨 집안 남자는 다르다니까요. 저는 주방 안쪽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저는 주인이 아니라 앞치마를 두른 식모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제 6살 딸 하윤이를 거실 한복판에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하윤이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려고 조심스럽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연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집안 어른들 잔치에 계집애가 왜 나와 재수 없게 오늘은 우리 강씨 집안 경사날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하윤이는 중심을 잃고 마룻바닥에 엉덩방아를 떴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하윤이의 작은 손목 위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4개가 찍힌 것처럼 아이 살겜 위에 벌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윤이를 꼭 안고 제 남편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이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그는 손님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9년 동안 참고 9년 동안 삼키고 9년 동안 가족이니까 라는 말에 스스로를 묶어두었던 모든 끈이 한꺼번에 끊어졌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지금부터 다 끝낼게. 그리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얼굴을 찌푸린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다리를 향해 발을 들어 있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갈비찜이 흩어지고 잡채가 마룻바닥에 엉키고 접시가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저는 거실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입주할 때 넣어둔 등기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들 집이요. 읽어보세요. 소유자, 한민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혼자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 집이라며 어깨를 펴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사업체 장 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와주세요. 인원 넉넉히 데리고요. 제 집에서 2사람 짐을 전부 빼야 합니다. 시어머니 짐이랑 남편 짐이요.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제야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서야,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저는 그 손을 쳐냈습니다. 9년 동안 내가 얘기하자고 했을 때 당신은 늘 어머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아. 그 말밖에 안 했어. 이제 나는 당신하고 얘기할 게 없어.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을 자기 이름이라고 속인 것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을 펜트하우스 밖으로 쫓아낸 뒤에야 저는 알게 됩니다. 제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이었으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제 딸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집안에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그들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참는 것과 자신을 버리는 것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인천의 오래된 항구 근처 비린내가 늘 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낡은 주택가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하역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어머니와 저 단 2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윤혜자는 연안부두 근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마다 얼음 상자 위에 고등어와 갈치를 올려놓고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도 칼을 놓지 못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었고 여름이면 생선 비늘이 팔에 달라붙어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참가비는 45,000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도시락에 무슨 반찬을 싸갈지, 버스에서 누구 옆에 앉을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돈은 일주일치 식비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신청서를 가방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에게 꺼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학여행 당일 저는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버스에 오르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새 문제집을 살 돈이 없어 학교 뒤편 쓰레기통에서 친구들이 버린 참고서를 주워왔습니다. 이미 풀린 답을 지우개로 하나하나 지워가며 다시 풀었습니다. 손끝이 까맣게 변하고 종이가 찢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저는 19살에 서울의 한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생선 손질을 하다 말고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생활비, 숫자를 하나씩 계산할수록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빚을 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갈라진 손을 봤습니다. 칼자국과 비늘 자국이 남은 그 손으로 더 많은 빚을 갚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합격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게 가장 아픈 줄 알았는데 더 아픈 건 어머니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일이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저는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입시학원에서 복사와 제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 서 있으면 토너 냄새가 코를 찔렀고 종이를 자르다 손끝을 베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월급날이면 저는 대부분의 돈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학원에서 조교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칠판을 닦고 학생들 출석을 체크하고 교재를 정리하고
선생님들의 강의안을 타이핑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면 끝까지 찾아 답해줬고 밤늦게까지 남아 다음날 수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 3시간 자고 다시 아침 6시에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텼습니다. 28살, 드디어 제 이름으로 첫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150석짜리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앉아있는 학생은 딱 4명이었습니다. 텅 빈 의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마커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4명 앞에서 4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강의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설명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을 붙잡고 문제풀이를 해줬습니다. 그 4명이 제 이름을 입소문냈습니다. 다음 달에는 12명이 왔고 그 다음에는 30명, 반년 뒤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몇 년 뒤 제 강의는 한 기수에 300명이 넘는 학생이 몰리는 인기 강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스타 강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싼 가방도 외제차도 화려한 여행도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제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생선 냄새에 벤손으로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집을 사는 것, 그 꿈만 보고 살았습니다. 강태준을 만난 것은 2018년 교육 관련 세미나에서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장비 회사에서 영업 관리자로 일한다고 했고 제 강의를 알고 있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수입과 학원에서의 위치를 알게 된 뒤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힘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늦은 강의가 끝나는 날이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커피를 건넸고 민서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버티고 늘 책임지고 늘 혼자 해결하는 삶을 살아온 제게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제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돈과 성공을 사랑했다는 것을요.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2019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모든 경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숙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옷차림부터 훑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그래도 집안 반듯한 아들인데 시장 바닥에서 자란 며느리가 우리 집안 예법을 잘 따라올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식탁 밑에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을 없던 일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제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 나중에는 너 좋아하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 준비도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가구, 혼수, 예단, 시댁에 드릴 선물까지 합쳐 약 8천만 원이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를 깔보던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주 야무지네. 이런 며느리 얻은 것도 복이지.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겠지. 하지만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태주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 비전 없어
이제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는 송도의 고급 인테리어 쇼룸을 열면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 계획서를 물었습니다. 예상 매출은 어떻게 잡았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고객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태주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를 냈습니다. 너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늘 무시해. 네가 돈 좀 번다고 나를 아래로 보는 거야?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가 큰일을 하겠다는데 아내가 뒤에서 밀어줘야지. 돈이 없으면 네가 대줘야지. 부부 돈이 따로 있니? 결국 저는 4억 2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이체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쇼룸은 처음 몇 주만 번듯했습니다. 태주는 SNS에 사장님이라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매장은 직원에게 맡기고 본인은 골프장과 술자리, 고급 식당을 전전했습니다. 제 카드에는 시계 매장, 골프 용품점, 호텔 라운지 결제가 찍혔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목이 쉬도록 강의하고 있는데 그는 제 돈으로 사장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쇼룸은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금은 사라졌고 남은 건 1억 6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태주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강의를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집을 다녀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내 사주가 너무 세서 우리 아들 운을 막는데 내 기운 때문에 태준이가 망한 거야.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옆에서 게임기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좀 참아. 그 말은 이후 9년 동안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네가 좀 참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가족끼리 왜 그래?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2021년 저는 하윤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강의를 쉬지 못했습니다. 입덧 때문에 수업 중간에 화장실로 뛰어가고 다시 물 한 모금 마신 뒤 강단에 섰습니다. 병원 검진도 혼자 갔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며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처럼 서럽게 살지 않게 해줄게.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강씨 집안대를 이을 애가 필요하잖니. 출산 날에도 태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고 분만실에서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그 작은 몸을 가슴에 올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제 품에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꽃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잠깐 보고 복도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딸이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딸이면 뭐 볼 게 있다고. 난 안 간다. 그녀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축하도 없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윤이는 집안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웃어도 시끄럽다고 했고 울면 성가시다고 했습니다. 반면 시누이 강지란이 보내는 명품 가방 사진에는 제가 즉시 돈을 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250만 원짜리 지갑, 그 다음에는 400만 원짜리 가방, 어느 해에는 600만 원짜리 팔찌 사진이 왔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 저는 화가 났지만 또 샀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하윤이가 시끄러운 집안 싸움을 듣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사람은 내가 참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기계로 봤습니다. 2025년 저는 드디어 오래된 꿈 하나를 이뤘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27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 어릴 적 낡은 방에서 추위에 떨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생선 냄새가 배인 어머니의 손, 수학여행 날 빈 교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서랍에 넣던 밤, 4명 앞에서 처음 강의하던 날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제 이름이 찍혔습니다. 한민서, 그 세 글자를 보는데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태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보태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라 대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태준은 맥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내 명의라고 했어. 남자가 마누라 명의 집에 산다고 하면 체면이 안 살잖아. 저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또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난리를 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거짓말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문제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어떤 어르신이 오셔서 주방 상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라고 하시는데요.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서서 조명과 벽지, 커튼을 마음대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라고 하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여기 살 건데 내 취향도 맞춰야지. 내 아들 집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같이 산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태준이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뺐대. 다음 달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실 거야.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태준은 얼굴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갈 데가 없는데 길바닥에 나가라는 거야? 너 사람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그 집안에 쏟은 돈과 시간,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싫다는 말 하나로 저는 불효자가 됐습니다. 이사 당일 시어머니는 이삿짐 센터 트럭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제일 햇빛 잘 드네. 이 방은 내가 쓸게. 저는 그 방이 저와 남편의 침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 방은 어른이 쓰는 거야. 너희는 작은 방 가서 자면 되지. 저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하고 어머니의 캐리어를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집에서 밀려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산 집인데 제가 가장 작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위치, 그릇 정리, 빨래 방식, 하윤이 장난감 위치까지 간섭했습니다. 심지어 보조 비밀번호를 바꾸고 시누이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시누이는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고 뛰어다녔고 소파 위에서 점프하고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하윤이 장난감을 빼앗고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휴대폰만 받고 시어머니는 애들은 원래 뛰어노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밤이면 집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우는 건 늘 저였습니다. 태주는 방에서 게임을 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TV를 봤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작은 손으로 부스러기를 하나하나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주면 엄마 덜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6살 아이가 엄마의 피로를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가 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나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이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 일요일에 와. 우리 태준이가 송도에 펜트하우스 샀잖아. 집들이 해야지. 18명 정도면 되겠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들이를 하시려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이번 주는 수업 자료 준비도 있고 갑자기 18명을 맞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내가 손님 부르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업체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업체 음식. 남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할 일 있니? 집들이는 며느리가 손수 차려야 정성이지. 태주는 옆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말대로 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당일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갈비를 손질하고 해물을 다지고 당면을 삶고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손등에 튀어 붉게 달아올랐지만 찬물에 대충 식히고 다시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하윤이가 잠에서 깨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안아줘.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뜨거운 기름 앞이라 위험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조금만 방에서 놀고 있을래? 엄마 금방 갈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태주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운 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릇 좀 꺼내 달라고 하자 태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가 꺼내. 나 지금 좀 피곤해.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 먼 친척, 시어머니 친구들, 예전 이웃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이 산 집이에요. 전망이 아주 좋죠? 손님들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펜트하우스라 다르네요. 아드님이 능력이 좋으시네.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손님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며느님도 대단하시다던데요. 유명한 강사라면서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강사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이런 집은 남자가 사는 거지. 얘는 그냥 집안일이나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칼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많으니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걸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몇 손님이 웃었습니다. 어머, 예쁘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성큼 다가가 하윤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른들 자리야, 계집애가 왜 나와? 그리고 아이를 밀쳤습니다. 재수없게. 그 다음 장면은 지금도 느린 화면처럼 기억납니다. 하윤이의 작은 몸이 뒤로 흔들리고 발이 미끄러지고 바닥에 주저앉고 울음이 터지는 순간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자국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걸어가 식탁을 걷어찼습니다. 음식이 쏟아지고 접시가 깨지고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 아들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 사본을 그녀 앞에 펼쳤습니다. 이 집 주인 한민서, 당신 아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당신 아들은 4억 2천만 원을 날렸고 1억 6천만 원 빚을 만들었고 그 빚은 제가 갚았어요. 이 집도 제가 샀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강의해서 번 돈으로요. 태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손님들 앞에서 그만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딸이 밀쳐졌어. 그런데 당신 눈에는 손님들만 보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20분 뒤 장 팀장님과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에 있는 오말숙 씨 짐 전부 빼주세요. 그리고 태준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 짐도 전부요. 직원들은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옷, 화장품, 이불, 가방, 태준의 게임기, 골프채, 신발, 시계 상자, 모든 것이 마대자루와 박스에 담겨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내쫓아. 저는 복도까지 나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리고 제 딸을 밀친 사람은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한 번만 봐줘.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저는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엘리베이터에 태워졌고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고함도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음식과 유리조각, 뒤집힌 의자, 흩어진 짐의 먼지. 그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있던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다시 안 와?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응, 다시 안 와. 엄마가 그렇게 만들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서은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르게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꺼냈습니다. 집 등기 서류, 남편에게 보낸 돈의 계좌 내역, 쇼룸 폐업 자료, 남편 빚 관련 문서, 하윤이 손목 사진, 집들이 날 손님 중 누군가 찍은 영상,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한 문자까지요. 변호사는 한참 동안 자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양육권도 재산 방어도 접근 금지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 내역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산부인과 결제, 유아용품 매장 결제, 유모차 구매 내역, 그리고 최날이라는 여자에게 매달 빠져나간 돈. 저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들어갔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나리는 태준이 쇼룸을 운영할 때 고용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쇼룸이 망한 뒤에도 관계를 이어왔고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사진 속 태준은 그 여자의 배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남아 있었다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태준이라는 사람은 이미 하윤이가 밀쳐진 날 죽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녹음 속에서 시어머니는 태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아들 낳으면 데려오면 돼. 민서가 딸 낳았다고 큰 소리 칠 건 없잖아. 손주만 있으면 집안은 다시 서. 저는 그 녹음을 듣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하윤이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아이를 재수 없다고 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하윤이는 손녀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남자아이에게 밀려나야 할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보다 뱃속의 아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태준에게 증거를 들이밀자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집안에 좀 신경 썼으면 내가 외롭지 않았겠지. 너는 맨날 일만 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번 돈은 당신이 썼고, 내가 산 집은 당신 어머니가 차지했고, 당신이 만든 빚은 내가 갚았어. 그런데 내가 집안에 신경을 안 썼다고?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고 태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태준은 제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몰래 이용해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고 대출까지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일부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위조와 사기 시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태준의 인생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최나리는 그가 270억 펜트하우스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집이 제 명의이고 태준에게는 나눌 재산도 안정적인 직장도 신용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녀는 그를 오피스텔에서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펜트하우스 정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한때 내 아들 집이라고 큰 소리치던 그녀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 하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집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서 강사 이혼한대. 남편이 바람 피웠다더라. 일부 학부모는 수강을 취소했고 강의실 빈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한때 4명 앞에서 시작했던 그 첫 강의를 떠올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저는 교재를 펼치기 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가정 내 폭력이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불편한 학생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남는 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강의를 약속하겠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몇 초 뒤, 맨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힘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고백은 SNS에 퍼졌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찾아왔습니다. 당당해서 멋있다. 싱글맘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용기가 된다. 그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제게 왔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당연히 제 재산으로 인정됐고 태준에게는 매달 1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가 성실히 보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원래도 제가 키웠고 앞으로도
제가 키울 아이였습니다. 태주는 위조와 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제 집에서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던 남자, 어머니 뒤에 숨어 저를 몰아붙이던 남자, 다른 여자에게 제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말하던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인천 바다가 보이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입가에 크림을 묻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안 무서워해도 돼?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집에는 하윤이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을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송도로 올라와. 나랑 하윤이랑 같이 살자.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집만 되지 않겠니? 너 혼자 애 키우기도 힘든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를 업고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엄마를 모시고 싶어. 일주일 뒤 어머니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펜트하우스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는 넓은 거실과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송도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대리석 상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생 생선을 손질하느라 거칠어진 그 손이 매끈한 상판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울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여기서 우리랑 살아. 그때 하윤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외할머니 하고 외치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할머니 이제 안 갈 거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집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고함, 태준의 게임 소리, 시누이, 아이들의 난장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침밥을 짓는 소리, 하윤이가 웃는 소리, 제가 밤늦게 강의안을 넘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더 이상 거실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뛰고 웃고 노래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김밥을 말고 옛날 시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 이름을 건 교재를 출판했고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법을 이야기하려고 만든 채널이었지만 사람들은 제 이혼 이야기, 싱글맘으로 사는 법, 돈을 지키는 법, 무너진 뒤 다시 일어서는 법에 더 많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도 아이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하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마, 나 예뻐?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거울 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머니도 단정한 옷을 입고 도시락을 챙기셨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양쪽에서 아이 손을 잡은 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집, 카메라를 들고 바쁘게 사진을 찍는 부모들. 잠시 하윤이의 한쪽 손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아이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이는 양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세 분 사진 찍어 드릴까요?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한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낸 엄마와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외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가족은 숫자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있어야만 완전하고 남편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시댁이 있어야만 정상이라는 말은 누군가 만든 낡은 틀일 뿐입니다. 진짜 가족은 아이가 거실로 걸어 나왔을 때 아무도 그 아이를 밀치지 않는 곳입니다. 여자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폭력을 참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저는 한때 참는 것이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참고 또 참는 동안 저는 좋은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마저 그 침묵 속에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하윤이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국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자국은 제게 마지막 경고였고 동시에 문을 열어준 신호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태준의 거짓말도 문 앞에서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고 하윤이의 잠꼬대가 들리고 저는 창밖 송도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인천의 낡은 집에서 시작한 제 인생은 아주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거리를 재는 단위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흘린 땀, 삼킨 눈물, 이를 악문 밤들, 그리고 끝내 지켜낸 아이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민서와 하윤이에게 응원의 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참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돌아서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민서는 집을 지키려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더 이상 겁먹지 않는 아침을 지키려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은 사람을 내보내야 비로소 집이 되고 어떤 이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된다는 것을요.